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단독주택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제 세상은 온통 하나뿐인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혼의 아픔을 딛고 강화영이라는 참한 색시를 얻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준영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정말 딸처럼 잘 모실게요. 선한 눈을 깜빡이며 제 손을 잡는 새며느리를 보니 마른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죠. 아들 녀석도 어찌나 좋아하던지 제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하영이 정말 좋은 여자야. 우리 셋이 이제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자. 엄마 외롭지 않게. 그렇게 저희 셋의 행복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하영이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어요. 살갑고 부지런하고 제 건강까지 제 일처럼 챙겼죠. 이제야 우리 집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구나. 저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늦여름 햇살이 쨍하던 날이었어요. 옥상에 널어두었던 이불을 걷어 안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오르내려 닳고 다른 계단인데 이상하게 발이 헛디뎌지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민 것도 아니고 발에 뭐가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준영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준영아, 나 여기 옥상 계단이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곧이어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아들이 달려왔죠. 제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어? 아들은 울상이 되어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저는 극심한 통증에 신음만 흘렸죠. 그때 아들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영이에게 연락하는 거겠지요. 그 순간에 저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는 아들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착한 내 아들, 저 녀석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준영이는 저를 없다시피 해서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들은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진작 병원 한번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걸. 저는 오히려 아들을 다독였어요. 진단 결과는 발목 인대 파열. 의사는 한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단단히 주의를 줬죠. 아들은 제 깁스한 다리를 보며 또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렇게 병원 수속을 다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영이가 서 있었어요. 제 꼴을 본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세요? 들고 있던 보따리에서 유리병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며느리가 가까스로 그걸 붙잡았지만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어서, 제가 잠시 나간 사이에 이런 일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비워서. 그 모습이 어찌나 서럽던지 다친 저보다 더 아파 보였어요. 준영이가 얼른 아내를 일으켜 세웠죠. 여보, 진정해. 당신 탓이 아니야. 엄마가 그냥 발을 헛디디신 거래.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낯으로 어머님을 뵈요. 하영이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저는 아픈 것도 있고 오히려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아가,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니? 내가 잘못한 거지. 어서 일어나거라.
그날 이후 하영이의 정성은 극진해졌어요. 죄책감 때문이라며 제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특히 뼈에 좋은 약이라며 매일같이 검은 한약을 다려왔어요.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의 정성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 약이 제 몸을 조금씩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깁스를 한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하영이는 하루 3번 그 쓰고 검은 약을 정성껏 데워다 바쳤죠. 어머님, 이게 저희의 행복을 위한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그걸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노곤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졌지만 저는 그저 약효가 강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토록 지극정성인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까지 챙기니 오히려 무섭네라고 자조하면서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하영이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가려고 목발을 짚었죠. 그런데 그때 또 그 현기증이 찾아왔어요. 눈앞이 핑 돌면서 몸이 크게 휘청거렸죠. 제 손에 들려있던 목발이 미끄러지며 식탁 모서리를 세게 쳤습니다. 그 바람에 식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찻주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소리를 냈어요. 어머나, 부엌에 있던 하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어요. 제 발치에 뜨거운 물이 흥건하고 사기 파편이 널려 있었죠. 다행히 물이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하영이는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다시 앉히고는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찻주전자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다치신 데는 없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다,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다 제가 제대로 치워놓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어머님,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휘청거리세요? 걱정 가득한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문제인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죠. 그때 하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어머님 또 다치실 뻔했어요. 하영이는 방에 있던 준영이를 불렀어요. 한달음에 달려나온 아들은 바닥에 널린 파편을 보고는 제게 핀잔을 주었죠.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아들의 걱정 섞인 잔소리와 며느리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영이가 주는 약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 정신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죠. 낮에도 꾸벅꾸벅 졸기일수였고 사람의 얼굴도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가끔 여기가 어딘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준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영아, 잠깐 할 얘기가 있단다. 아들의 얼굴은 벌써부터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내가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냥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정말 이상해. 특히 하영이가 주는 그 약을 먹고 나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제 말을 잘랐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하영이가 엄마 생각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걔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약 어머님 기력 찾으시라고 하영이가 자기 용돈 털어서 지은 거예요. 한의원 원장님도 어머님 연세에는 이 정도는 드셔야 효과 본다고 했대요. 제발 하영이 정성 좀 알아주세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아들의 눈빛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에서 어떤 말들을 했을지 아들이 저렇게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준영아, 그래도 엄마는. 됐어요. 저 바빠요. 그리고 하영이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아들은 차갑게 돌아섰고 저는 허공에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거대한 집안에서 저는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유독 정신이 맑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온 집안에 역한 가스 냄새가 가득 차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레인지 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내가 이걸 열었단 말인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는 부엌에 온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영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냄새야? 엄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준영이는 코를 막고 소리치며 달려들어와 부엌 창문부터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가스밸브를 잠그며 저를 돌아보는데 그 눈빛은 경악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아들의 고함 소리에 제 몸이 덜덜 떨렸어요. 바로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하영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하영이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어머님, 제가 깨어 있었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을 잘 못 돌봐서.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했어요. 준영이는 그런 아내를 일으켜 안아주며 오히려 저를 쏘아붙였죠. 당신이 왜 울어? 잘못한 건 엄만데.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영이가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영이의 어깨에 기대 흐느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문제다. 내가 이 집의 문제하다. 그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하영이의 심리적 압박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제가 약을 거르려고 하면 며느리는 제 앞에서 일부러 머리를 짚으며 쓰러질 듯 연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두통이 온 것 같아요. 이 약 드셔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 모습을 본 준영이는 제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죠. 엄마 때문에 하영이까지 병나겠어요. 제발 좀 유난 떨지 마세요. 아들의 날 선 말과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는 제 고립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의 약속이자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마당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창고에서 끙끙대며 사다리를 꺼냈어요. 준영이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하며 말렸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걸 안준영이는 한숨을 쉬며 사다리를 잡아주었어요. 마침 하영이는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죠. 저는 아들이 잡아주는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위태롭게 밟고 올라갔어요. 전지가위를 들고 가장 굵은 가지로 손을 뻗는 순간 어김없이 그 현기증이 저를 덮쳤어요. 아침에 하영이가 친정 가기 전에 드시고 기운 내시라며 주고 간 약 기운이 이제야 올라오는 모양이었죠. 준영아, 나 좀. 아들에게 말을 하려는 순간 제 몸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팔에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들의 절규가 멀게만 들렸어요. 고통으로 의식이 흐려지려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하영이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친정에 간다던 아이가 왜 벌써 돌아왔을까요? 하영이는 넘어진 저와 절규하는 준영이를 보더니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저는 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요. 걱정과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나 지을 법한 차갑고 냉정한 만족감. 그 섬뜩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요. 그것을 본 순간 팔의 고통도 잊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아이였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하영이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제 옆을 아들 준영이가 뜬 눈으로 지켰어요. 깁스한 제 팔을 볼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영이가 없는 이 순간에 어떻게든 아들에게 경고를 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엄마 말, 이번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무슨 말인데요, 엄마? 이번 일 그냥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해봐라. 내가 옥상에서 구른 것도 그렇고, 뜨거운 물을 쏟을 뻔한 것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니? 이 집에서 계속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잖아. 저는 며느리의 이름은 차마 꺼내지 못하고 그저 상황만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팔을 그렇게 다치시더니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자꾸 뭘 의심하시는 건데요? 의심이 아니라 결국 또 하영이 얘기잖아요. 엄마가 넘어지신 건 하영이가 친정 가고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영이 탓을 하시는 거예요? 걔가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 돌보느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애한테 어떻게 그런. 준영이는 언성을 높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양손 가득 음료수 병을 든 하영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며느리의 얼굴은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어머님. 하영아. 준영이가 달려가자 하영이는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떨어뜨릴 것처럼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영아, 여보, 같이 가. 아들은 매정하게 며느리를 따라 나가 버렸어요. 텅 빈 병실에 저 혼자 남겨졌죠. 제 팔의 통증보다 더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준영이가 이제 완전히 제게서 등을 돌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영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죠. 손에는 과도를 들고 사과 하나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조용한 병실의 과도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렸어요. 그 번뜩이는 칼날은 단순한 과도가 아니라 벗겨진 가면 아래에 드러난 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하영이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또 제가 미워서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준영 씨한테는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다 사과하셨다고 그냥 아프셔서 예민해진 거라고 제가 잘 말해둘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준영 씨만 더 힘들어져요. 아시겠어요? 며느리는 제게 깎은 사과를 내밀며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쳐서 저는 차마 그 사과를 받아들 수 없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죠. 감히 내 정체를 의심해? 까불지 마. 그러면 내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에요. 악마가 따로 없었죠. 이제 아들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 온전히 저 혼자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아파서 헛소리를 했나 보구나. 제 대답을 들은 하영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푹 쉬세요, 어머님. 내일 또 올게요.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기나, 이 늙은 어미가 이기나.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증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 아이가 제게 먹이는 약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목발을 짚은 채 조용히 제 방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준영이와 하영이의 방. 깁스한 팔 때문에 온몸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며느리의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화장품과 액세서리 뿐이었어요. 마지막 서랍은 굳게 잠겨 있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쓰던 낡은 서재에서 가져온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랍 안에는 제 예상대로 작은 약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 아래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보험 증서들이었어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여러 개의 보험 증서에 적힌 피보험자의 이름은 한결같이 제 이름, 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거나 다쳤을 때 그 돈을 받게 될 수익자의 이름은 강화영.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옥상에서의 사고도, 뜨거운 주전자도, 감나무에서의 추락도, 전부 다 이 종이 몇 장 때문이었구나. 제 목숨값이 적힌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영이는 처음부터 저를, 제 목숨을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제 아들의 아내라는 그 천사 같은 얼굴 뒤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의 목숨마저 아무렇지 않게 해치려는 악마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넣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새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워졌죠. 다음 날 아침 하영이는 어김없이 그 검고 쓴 약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셔야죠. 저희의 행복을 위한 약이에요.
천사 같은 미소를 짓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래, 윤정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 악마 앞에서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돼.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잠시 등을 돌려 이불을 정리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그릇에 담긴 약을 제 방 화분 깊숙이 쏟아부었어요. 거짓된 평화를 거부하는 첫 저항이었습니다. 흙이 검게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쓰다. 그래도 몸에 좋다니 먹어야지. 저는 빈 그릇을 내밀며 태연하게 연기했어요. 하영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받아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년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이대로 죽어줄 수는 없어. 내 아들도 구하고 반드시 내 목숨도 지켜야 한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존 본능만이 남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노인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필사적으로 다음 수를 생각했죠. 혼자서는 안 됐어요. 제 편이 되어줄 사람,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형제였던 사람. 퇴직한 형사, 김 반장이었죠. 김 반장. 남편이 살아있을 적 우리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었어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도울 일은 없는지 묻곤 했지만 제가 패 끼치기 싫어 거리를 둔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제 말을 믿어줄지도 몰라요. 문제는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감시하는 하영이의 눈을 피해야만 했어요. 기회는 의외로 금방 찾아왔습니다. 하영이가 어머님 드실 장어 사러 시장 좀 다녀올게요라며 집을 나선 것이죠. 저는 그 즉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의 낡은 주소록을 뒤져 먼지 쌓인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제발 번호가 바뀌지 않았기만을 바라며 버튼을 눌렀죠.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 반장님 저예요. 정희, 윤정희.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 형수님이세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 정말 좋네요. 별일 없으시죠?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김 반장의 반가운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꼭 좀 만나야겠어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요? 네. 전화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아들 준영이도요. 절대. 제 단호한 목소리에 김 반장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는 하영이가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며 최대한 빨리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찻집.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심장은 한참이나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드디어 희망의 불씨 하나를 지폈으니까요. 약속한 날 저는 하영이에게 오랜만에 옛날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댔어요. 깁스한 팔로 어딜 가냐며 걱정하는 척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비장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들국화 찻집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강직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인 김 반장이었습니다. 형수님, 여기입니다. 아이고, 팔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더듬거리지 않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옥상에서 굴러떨어진 일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주는 약, 아들의 외면,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고엄 서류까지.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겪은 사실을 덤덤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 애썼죠.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반장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형수님, 이건 그냥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형수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악질적이고 전문적인 놈의 짓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 반장님, 나 좀 도와줘요. 저 무서워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내 아들도 구하고 나도 살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김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형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있잖습니까? 죽은 박서방과의 의리를 걸고 제가 반드시 저 악독한 년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대신 저와 약속 하나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형수님은 완벽하게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노인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의심도 없고 반항도 없는. 그래서 그년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 반장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의 가면을 썼습니다. 하영이는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힘없이 굴자 금세 경계를 푸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김 반장에게서 비밀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알려준 대로 저는 다음 작전을 실행에 옮겨야 했죠. 바로 그 독약의 실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날도 하영이는 어김없이 검은 약이 담긴 사기 그릇을 들고 왔어요. 제 심장은 발소리만 들어도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죠.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리 죽어라. 저는 약 그릇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콜록거리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캑, 캑. 아이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또 살에 들리신 거예요? 하영이가 제 등을 두드려주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저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약을 손수건에 몰래 뱉어냈어요. 그리고는 그릇에 남은 약을 마저 마시는 척하며 그릇을 비웠죠. 축축하게 젖은 손수건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약 하나 넘기는 것도 힘이 드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하영이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고 제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방을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이나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주머니 속의 축축한 손수건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마실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자 잠시 후 평범한 등산객 차림의 김 반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저희는 서로 눈인사만 나눈 채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비닐봉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봉지 안에는 독약을 뱉어냈던 제 손수건이 들어 있었죠. 그는 봉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그렇게 제 손을 떠났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 지 이틀이 지났을까요? 김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수님, 잠시 통화 괜찮으시겠습니까? 집 근처 공중전화입니다. 괜찮아요. 어서 말해줘요. 저는 하영이가 듣지 못하게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물을 틀었어요.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수님, 그건 한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량의 신경 안정제와 수면 유도제, 그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 치료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약들이에요. 이 약들을 이런 식으로 섞어 장기 복용하면 사람은 서서히 몸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악독한 독약입니다. 김 반장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 아이가, 제 며느리가 매일 웃는 얼굴로 제게 건넸던 것이 저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었다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현기증, 흐릿한 정신, 손발의 마비. 전부 다 저 독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수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상해제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살인 의도를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그 강하영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이어질 그의 말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반장이 알아낸 사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제 목소리를 다잡아주며 차분하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 강하영은 이번이 세 번째 결혼입니다. 첫 남편은 실족사, 두 번째 남편은 폐혈증으로 사망했고 두 사람 모두 사망 직전 거액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강하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반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강하영의 친어머니 몇 년 전에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친오빠는 집에 원인 모를 불이나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두 사람 앞으로도 꽤 큰 금액의 상해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 역시 딸이자 동생인 강하영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에게까지 돈을 위해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남편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해치울 수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였던 거죠. 제 아들 준영이는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악귀의 다음 사냥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아이는 대체 왜?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동기는 명확해졌으니 이제 그 동기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형수님, 이제 저 악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우리가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김 반장과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돈 때문에 움직여요. 보험금은 제가 죽어야만 나오는 돈이니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아이를 조급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려면 더 빠르고 확실한 현금을 눈앞에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김 반장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했어요.
바로 제 인생이 전부 담긴 이 집을 미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녀는 지금 참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약으로 형수님을 서서히 말려 죽이면서 아드님을 자기 편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있죠. 이 판을 흔들려면 그녀의 조급함을 건드려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반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계획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이 집을 파시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집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고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요. 남편분과의 추억이 깃든 집이라 힘드시겠지만 그년 눈에는 이 집이 수억짜리 돈다발로 보일 겁니다. 보험금보다 훨씬 빨리 손에 쥘 수 있는 거대한 돈다발로요. 내가 이 집을 판다고 하면 하영이가 정말 움직일까요? 움직이다 마다요. 그 현금을 가로채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형수님을 요양원으로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그 전에 끝내려 할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이나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아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 밴 이 집. 제 인생 그 자체인 이 집을 미끼로 써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심하고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힘없고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영아, 하영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아들이 제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꾸 사고나 치고 이 큰 집을 관리할 자신도 이제는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주 큰 결심을 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가장 무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이 집을 팔아야겠다. 팔아서 남는 돈으로는 그냥 조용하고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 그게 너희 부담도 덜어주고 나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길인 것 같아. 네, 엄마. 준영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어딜 가세요. 라며 펄쩍 뛰었죠. 저는 아들의 반응은 본체만체하며 오직 하영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놀라움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빛이 번득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슬픈 얼굴로 저를 위하는 척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같이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희가 더 잘할게요. 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준영이의 눈빛이 잠시 허공을 헤매는 것을.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표정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아들의 저 짧은 흔들림은 제 가슴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됐습니다. 악마는 마침내 제 미끼를 삼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영이에게서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 요양원 계획에 은근슬쩍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제 결정을 존중하는 척했고 준영이에게는 제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아들을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여보, 처음엔 저도 너무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여기서 매일 불안해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한 시설에서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이 집은 집이야 어쩔 수 없죠.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집을 판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이시니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면 되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요. 잘 관리해드린다는 그 말이 제 귀에는 잘 가로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김 반장의 예측대로였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제 집문서가 아니라 현금 다발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제 계획을 앞당기려 하겠죠. 며칠 뒤 저는 그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시간에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몰래 다가가 보니 하영이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미끄러짐 사고, 노인 낙상 주요 원인,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독약으로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이제는 완벽한 사고를 위장해 저를 한 번에 끝장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욕실 사고를 위장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저는 김 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죠. 형수님, 그년이 욕실을 무대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가 최고의 무대를 차려줘야 합니다. 사고를 위장하려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영상이라면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건가요? 네. 제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구해왔습니다. 하나는 환풍기 덮개 안에, 다른 하나는 수건거리 나사처럼 보이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형수님이 직접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전부 녹화될 겁니다. 김 반장은 며칠 뒤 죽은 친구 아내에게 보내는 작은 선물이라며 제 앞으로 작은 소포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비누 세트와 함께 쌀알만한 렌즈가 달린 카메라 2대가 들어 있었죠. 이걸 내 손으로 직접 설치해야 한다니.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과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비누 세트를 욕실 선반에 올려두며 결전의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친구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며 병문안을 가고 아들마저 회사 일로 외출한 주말 오후였죠. 저는 깁스한 팔의 통증도 잊은 채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누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현관문을 수시로 확인하며 작업을 시작했죠. 먼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환풍기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 작은 카메라를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죠. 겨우 렌즈 방향을 맞춰 환풍기 구멍 안쪽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다음은 수건거리. 기존의 나사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나사 모양의 카메라를 돌려 끼워 넣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저조차도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모든 설치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욕실을 드나들 때마다 큰 소리로 중얼거렸죠. 아이고, 욕실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럽다니. 이러다 넘어지겠네. 전등이 왜 이리 깜빡거려.
곧 나가려나 보구나. 제 말을 들은 하영이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눈빛이 미세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미끄러운 바닥과 낡은 전등 탓을 하고 있으니 그 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이 생긴 셈이었죠. 이제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배우는 저와 악마 같은 며느리. 과연 누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될까요? 김 반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욕실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쳤다고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죠.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하영이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계획이 탄로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김 반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움직입니다. 절대 방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이어 옆방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리더니 욕실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반장을 비밀리에 만났을 때 그는 밤새 편집한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잠옷 차림의 하영이가 등장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몰래 숨겨온 투명한 액체가 든 병을 꺼내 욕실 바닥 타일, 특히 변기 바로 앞에 집중적으로 붓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기름 성분인 듯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천장의 전등 덮개를 열고 무언가 배선을 만지작거렸죠. 사고를 빙자한 완벽한 살인 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잡았습니다, 형수님. 김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욕실 바닥에 기름을 붓고 전등 배선을 조작하는 장면까지 전부 다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전혀는 끝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섬뜩한 미소를 짓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심장을 채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저 악마를 내 아들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심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살인을 준비하는 영상.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손에 쥔 순간 김 반장은 이제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반장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죠. 형수님, 그건 아드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 아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해야 해요. 저 아이의 진짜 얼굴이 어떤지, 자기가 어떤 괴물과 살을 맞대고 살아왔는지 똑똑히 봐야만 해요. 그래야 평생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법은 증거로 움직입니다. 감정은 변수가 많아요. 위험합니다, 형수님.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 단호한 결심에 김 반장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의 눈빛은 죽은 친구의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제 모정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뜻대로 하시죠. 대신 저도 제 방식대로 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 반장은 제 계획을 따르면서도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그 아이의 최근 보험금 수령 방식에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대는 어디로 할까요? 내 생일잔치를 열 겁니다. 이 집에서요. 생일잔치요? 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조촐하게 식사나 하자고 할 겁니다. 그 아이는 분명 자기가 손수상을 차리겠다고 나설 테고 어쩌면 그날이 바로 자기가 계획한 사고를 실행할 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바로 그 잔치상 앞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내 생일잔치. 이보다 더 지독하고 슬픈 계획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저는 최대한 쓸쓸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영아, 하영아. 며칠 뒤가 내 생일이잖니. 어차피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세 식구 조촐하게 저녁이라도 한 끼 같이 했으면 싶구나. 제 말에 하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제 제안이 자기에겐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어머나 어머님, 당연하죠. 제가 아주 근사하게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그냥 앉아만 계세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생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평생 잊지 못할 생일.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들 준영이가 제 아내의 말에 동조하다가도 괜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적된 혼란이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아가밖에 없구나. 그동안 너희한테 신세진 것도 많으니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 제 말에 준영이는 가슴 아픈 표정을 지었지만 하영이는 그저 신이 나 보였어요. 제 생일 잔치가 어쩌면 제 제삿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정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의 세상을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저는 그저 이를 악물 뿐이었어요.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니까요. 잔인한 연극의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생일잔치 전날 밤, 집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영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을 장식하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죠. 그 모든 것이 저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소파에 앉아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영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살짝 연 채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들리지 않는 척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의 상냥한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아주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 정말 짜증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니까. 내일이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 큰돈 들어온다고. 이 늙은이 집 팔면 최소 몇 억이야. 당신 빚 다 갚아주고도 남아. 그러니까 저번에 받은 그 명품 백신상 당장 빼놓으라고 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병수바라는 것도 끝이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사치와 빚.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 목숨까지 노렸던 겁니다. 범행 동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김 반장에게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복 경찰 배치, 그리고 TV와 연결된 리모컨까지.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홀로 앉아 그 작은 리모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치와 빚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해친 저 악마를 심판할 망치. 저는 낡은 앨범 속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준영아,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내일 우리 아들 아주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괜찮아. 조금만 아프고 나면 엄마가 전부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 반드시. 심판의 전야가 그렇게 지독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거실은 하영이가 정성껏 꾸민 장식들로 화려했고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한 생일잔치의 모습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차가운 도끼와 음모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와 준영이 그리고 하영이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영이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붉은 빛이 감도는 주스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기운 나시라고 제가 특별히 몸에 좋은 산수유를 갈아 만들었어요. 약주 대신 이거라도 한 잔 받으세요. 저는 그 잔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걸 마시고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하기를,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 둔 무대 위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고맙다, 아가. 내 정성이 갸륵하구나. 저는 잔을 드는 척하다가 깁스한 팔이 불편한 것처럼 일부러 과장되게 몸을 움직였어요. 제 팔꿈치가 주스 잔을 쳤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죠. 아이고, 내가 칠칠치 못해서 이걸 다 쏟았네. 미안하다, 아가. 이 귀한 걸.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늙은이처럼 굴었어요. 하영이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과 짜증의 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그 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하영이는 조급해진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아이는 제게 다가와 전에 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시느라 힘드셨죠? 피곤하실 텐데 제가 욕실에 따뜻한 물 받아드릴까요? 뜨끈한 물에 몸 담그시면 피로가 싹 풀리실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를 그 죽음의 무대로 이끌려는 속셈이었어요. 준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영이 말이 맞아, 엄마. 어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니다, 괜찮다. 늙은이가 무슨 목욕이냐. 그냥 소파에 앉아있다 들어갈란다. 제가 거절하자 하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천사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저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어요. 아들 준영이도 놀라 여보, 왜 그래? 엄마한테라며 말렸지만 하영이는 이미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제 고집 때문에 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오만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제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던지 아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준영아, 네 엄마. 엄마가 오늘 내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단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거실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이 켜졌어요. 하영이가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막았죠.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영상이 아니었어요. 선명한 고화질로 스캔된 서류들이었죠. 제 이름 윤정이가 피보험자로 적힌 수많은 보험 증서들, 그리고 수익자 란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이름 강화영. 상해, 질병,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보험? 하영이 당신 이름은 왜?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하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제게 달려들 기세였죠. 이걸 어디서 나셨어요? 당장 끄지 못하세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내보는 강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궁금하니, 하영아?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의 액수란다. 하지만 놀라지 마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하영이를 지나 충격에 빠진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보험 서류들이 사라지고 곧이어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흑백의 거친 화면. 바로 저희 집 욕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었죠. 화면 구석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잠옷 차림의 하영이가 살금살금 욕실로 들어왔어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는 병마개를 열어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변기 앞과 세면대 아래 바닥 타일에 집중적으로 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끄러운 함정을 만들듯이요. 이게 뭐야, 욕실이잖아. 하영 씨, 당신 지금 바닥에 뭘 붓고 있는 거야? 준영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왔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죠. 하영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그냥 바닥에 뭐가 묻어서 청소하려고. 맞아요, 청소. 어머님이 자꾸 바닥이 미끄럽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더 닦아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저렇게 수상한 방식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들의 얼굴에도 의심의 빛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영이의 변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리모컨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바뀌고 다른 각도에서 찍은 두 번째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번 영상 속에서 하영이는 의자를 밟고 서서 욕실 천장의 전등 덮개를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무언가 뾰족한 도구로 그 안의 전선을 건드리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전등 배선까지 만지나 보구나, 하영아. 내가 말한 평생 잊지 못할 완벽한 생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충격에 빠진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저기서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혹시라도 살아남으면 물기 묻은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만져 감전이라도 되어 죽으라는 거였겠지. 안 그러니? 아니야. 아니라고.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영상이야. 마침내 하영이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리모컨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절규 바로 뒤로 영상 속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히 기름이 바닥에 퍼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어머님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여보, 제발 정신 차려. 내 말 좀 믿어줘. 저 늙은이가 돈 때문에 미쳐서 우리 이간질하려는 거잖아. 며느리는 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발악은 오히려 아들의 마지막 믿음마저 부수는 망치가 되었습니다. 준영이는 자기를 붙들고 매달리는 하영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배신감과 혐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는 결혼 반지를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말들,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이상한 일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아들의 머릿속을 덮치는 것 같았어요. 그만. 아들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하영 씨. 준영이는 비틀거리며 하영에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옥상에서 엄마가 굴렀을 때, 가스가 새어나왔을 때, 그리고 엄마가 매일 마시던 그 약. 전부 당신이 한 짓이었어? 말해봐,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아들의 애원에 하영이는 이제 더 이상 조작이라는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순수한 악의와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맞아. 다 내가 그랬다. 왜?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이 늙은이 때문이야. 보험금을 타든 집을 팔든 진작에 죽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해? 그냥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좋았잖아. 그것은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죠. 제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영이의 끔찍한 절규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이렇게 된 거 너라도 데려가야겠어. 하영이는 비명과 함께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이 늙은 여우만 없었으면, 내년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번뜩이는 칼날이 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제 앞을 가로막은 건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넋을 잃고 있던 아들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몸을 날린 것이었죠. 안 돼. 준영이는 하영이를 온몸으로 덮쳤고 두 사람은 거실 바닥을 함께 굴렀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과도가 바닥에 떨어져 나갔어요. 제 아들은 괴물이 되어버린 아내의 손목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마주한 아들의 처절한 통곡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김 반장이 두 명의 남자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영락없는 경찰이었어요. 김 반장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한번 훑어보고는 하영이를 향해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하영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상해,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최근 보험금 수령 방식을 현금으로 바꾸려고까지 했더군. 아주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야. 김 반장의 말에 하영이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다가가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악기처럼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갑시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 하영이는 처음으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악마는 허무하게 제 인생에서 퇴장했습니다. 경찰과 김 반장, 그리고 하영이가 사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생일 장식과 엉망이 된 식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준영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통곡이었죠. 저는 깁스를 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머리를 제 품으로 끌어당겼어요. 어릴 적 넘어져 울고 들어온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던 것처럼 저는 쉴 새 없이 떨리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다 괜찮아질 거야. 넌 그저 속았을 뿐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라. 내 아들. 제 말에 아들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계속 안아주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상처투성이인 아들과 제게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고 아픈 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서로가 곁에 있으니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저는 김 반장과 함께 몇 번이나 증인석에 서야 했죠. 강하영의 과거 범죄, 2명의 전 남편과 그녀의 친오빠, 친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짓들이 세상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결국 며느리였던 그 아이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것이 끝나던 날, 김 반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죠. 강하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반장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사죄나 반성의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며 저를 원망하고 준영이에게는 자기를 잊지 말라며 애원하고 마지막에는 교도소에서 쓸 영치금이 부족하니 돈 좀 보내달라는 구차한 말로 끝을 맺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이는 변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4조각으로, 8조각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김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 이제 저 악기는 2번 다시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고마워요, 김 반장님.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형수님, 이제 그 감나무 옆에 다른 나무도 심으셔야죠. 춥고 긴 겨울을 이겨냈으니 이제 꽃 피울 일만 남았습니다. 제 말에 김 반장은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옥죄던 마지막 끈을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김 반장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저와 준영이 둘만 남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늘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제 눈을 피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앞에 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의 절규 섞인 사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인 남자의 무겁고 진심 어린 사죄였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과 귀를 가리고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평생 죄인으로 살며 어머니께 속죄하겠습니다. 그저 꾸짖어만 주십시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일어나거라, 아들아. 아들이 고개를 들지 않자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내 죄는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 죄책감은 평생 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머리로 판단하며 살아가거라. 그게 내가 내게 주는 벌이고 내가 다시 살아갈 길이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는 너에게 기대어 사는 늙은 어미가 아닐 것이다. 내 옆에서 내 어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윤정이로 당당하게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다. 제 말에 아들은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눈물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준영이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쓰던 방의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화려한 옷들, 비싼 화장품들, 가구들까지 그 악몽 같던 시간의 흔적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집 안가득 고여있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아들은 제게서 등을 돌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창틈으로 스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손에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정말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길고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제 계획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죠.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깁스를 푼 제 팔도 이제는 제법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아들과 함께 마당에 섰습니다. 남편의 분신 같던 늙은 감나무 옆에 우리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엄마, 여기 심으면 될까요? 그래. 아주 좋구나. 아들이 흙을 파고 제가 그 안에 어린 묘목을 바로 세웠습니다. 함께 흙을 덮고 물을 주었죠. 아직은 앙상한 가지뿐이지만 머지않아 저 나무는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겁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굳건한 신뢰로 제 손을 잡아주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제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생겼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